네. ST팜 발표가 날라갔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요지만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발표한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한 이유는 어, 지금 9월에 미국 금리 인하가 높은 확률로 예상되죠. 시장 환경의 흐름이 2019년 후반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 후반에 주도주는 성장주였고 성장주 중에 대표적인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를 좀 공부를 시작해 어떤 거를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 ST팜, 그리고 SK바이오팜, 그리고 조금 리스키한 선택을 하자면 삼천당 이 네 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ST팜을 했고 왜 성장주가 바이오를 비롯한 성장주가 금리 인하 시기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냐면 투자 유치가 용이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현금 흐름 할인율이 감소해가지고 기업 가치 증대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을 했고요. 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CDMO에 대해서는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습니다. CDMO는 의약품 개발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를 의미하는데 CDMO 업계의 최대 하두는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이에요.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에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으로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해당 법안에는 중국 바이오텍 6가지 정도를 직접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어요. 근데 A그룹이 우시앱텍이 들어갔고요. A그룹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2년 1월에 되고요. 지금 이 기사에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나왔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정부의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미국 기업은 A그룹 중국 기업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정확히는 생물보안법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폴리티코는 미국의 외신인데 주로 정치권 뉴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물보안법이 9월 하원 전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이 자료를 만들 때 나왔었고 실제로 10일인가 9일인가 정도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통과할 시에 국내 CDMO 기업 수혜가 예상되고 현재 미국 바이오 기업의 중국 CDMO 의존도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가 32년까지 새 파트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CDMO를 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다 한국에 오진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다른 글로벌 기업에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한국에도 당연히 수혜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에서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라는 조사를 했고요. 컨설팅이 생명과학 기업 73곳을 대상으로 미국 생명과학 기업의 중국 기업과의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CDMO 기업 신뢰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6.1점이었는데 발의된 이후에 조사해봤더니 3.1점으로 49% 낮아졌다고 합니다. CRO도 조사했고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생명과학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CDMO가 특히 낮아가지고 특히 이 생명보험법의 수혜는 CDMO 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CDMO 기업의 매출 순위인데요. 이 중에서 4위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그 A그룹에 속해요.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BGI, MGI, 컴플리트 제모닉스가 A그룹인데 그 기업들은 거의 미국 정부로부터 기업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는 기업은 서비스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미국 기업 그리고 꽤 많은 수의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계약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가 각각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거래 관계에 있다가 계약 관계를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나 독립적 제조 계획을 수립하거나 최근 중국 이외의 CMO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블록버스터 신약 공급자로 선정됐다는 IR 자료가 나왔어요. 지사에 대해서 신약을 공급하는 거였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로 보이고 신약은 빅타비 에이즈 치료제죠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인 32년 전에 공급사가 다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수혜가 있을 수도 모른다. 그리고 기존 원료가 빠르게 대체되지 않아도 신규 원료는 중국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고 이미 탈공 중국은 시작됐습니다. BGI, MGI 아까 A그룹이었죠. 24년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가지고 10%, 16%씩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시작되었가지고 수혜는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던 며칠 전에 생물보안법이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됐습니다. 최종 통과까지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 단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통과까지는 연내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 사실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정유경 애널리스트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쪽의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전망했어요. CGMP급 역량을 보유한 중소형 CDMO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CDMO가 주요 고객이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호재와 같이 겹쳐가지고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정 애널리스트께서는 우시가 영위하는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그 수혜주를 대체되는 수혜주를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생물보안법에 따라 우시바이오가 거래 관계가 중단된다면 해당 고객사는 글로벌 제약사, 대량으로 상업용 물질이 공급이 필요한 글로벌 제약사보다는 중소형 바이오텍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95년 5% 이상의 프로젝트가 임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객사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형 CDMO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CDMO를 그 제약사들이 선택할 때 고려 포인트가 단순하게 캐파가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CGMP, GMP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각 국가별로 GMP 종류가 있는데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글로벌 제약사의 자체 실사 합격 등 이에 준하는 설비 운영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적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CGMP 역량을 보유한 중소형 CDMO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주 유입은 글로벌 중소형 CDMO로 먼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채워지지 않는 수요가 비로소 국내 기업으로 충족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는 아니고 ST팜의 경우에는 실제로 20년에서 22년의 경우에는 이 생물보안법보다는 훨씬 더 큰 호재가 있었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mRNA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주목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생물보안법 이슈는 아주 빅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일 수 있는 호재 중에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CGMP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CGMP는 미국의 GMP입니다.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것으로 미국에서 요구되는 유효성, 안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기본 규정이고 EU GMP가 있고 각기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다 그 제약사의
국적별로 요구하는 게 다른데 CGMP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른데 ST팜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차트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20년, 21년도에 더 많이 올랐었고 쭉 하방 추세였다가 그걸 깨고서 이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추세는 상승 추세로 형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10주봉, 20주봉을 보고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 경우에는 저는 이 정도 때부터 좀 인식을 해가지고 20주봉에 오면은 살려고 해가지고 95,000원대에서 이번에 담았고 지금은 조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10주봉, 20주봉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오랜 하락을 걷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하기는 좀 아직은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담았고 10주봉, 60주봉을 꺾을 때까지 들고 갈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죠. 한 번 더 주목을 받다가 두 번 나왔어요. 조정의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시장이 꺾이는 경우 그리고 실적이 일시적으로 꺾였어요. 끝부분에 말하겠지만 1, 2분기 24년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됐어요. 그 세 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업 내용이 제가 보기엔 꽤 괜찮아서 들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B가 있어서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4월 3일 기준으로 1880만 주가 상장 주식 총수였는데 9월 12일에 현재 2천만 주가 상장돼 있어요. 120만 주가 상장된 건데 꽤 많이 5%니까 꽤 많이 상장된 거고 50만 주가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6만 원대라서 바로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상이 되고요. 유통 주식은 1000만 주고 일일 거래량은 3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저는 바이오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약간 좀 탑다운적 감각으로 해야 된다.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조금 큼직하게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거랑 또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난다면 이따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감각이라서 여기까지 뭐 물론 뒤에 제가 조사한 게 꽤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가 제 아이디어였고 이걸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발견한 거는 유명한 분이죠. 알파카 이코노미아 님이 글을 본인 블로그에 쓰셨는데 꽤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던데 유튜브도 3편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의 자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나름대로 해석은 계속 해보겠지만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분 블로그에 가셔서 그리고 유튜브에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ST팜은 전 세계 1위 올리고 CDMO 업체입니다. 올리고는 뭐냐 하면 올리고 약자예요. 근데 RNA 원료인데 RNA는 DNA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조이죠. 근데 RNA가 직접적으로 DNA가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고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한 RNA를 이용하는데 그 RNA가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RNA에 대해서 어떠한 공정을 진행해주면은 조정을 해주면 그 단백질을 RNA가 생성하거나 차단해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IR 자료인데 이거 꺾이고 있죠. 1분기,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따 얘기해 볼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올리고 비중입니다. 올리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올리고 뉴클레타이드라는 건데 계속 올리고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스몰 몰큘라 이거는 저분자 화합물이라는 한국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스몰 몰큘에서 올리고 뉴클리타이드로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좀 더 시장에 괴화될 거는 올리고 쪽이라서
점점 비중은 늘어나고 1분기, 2분기가 올리고 실적이 이연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중이 좀 줄어든 면은 있지만 올리고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 그리고 제네릭은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죠. 그리고 mRNA는 새로운 방식의 RNA, 한 방식의 RNA 그 치료제인데 mRNA는 열심히 만들고서 좀 조금씩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고 mRNA의 경우에는 2주 뒤에 보충할 때 조사를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올리고에 좀 집중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 계속 해볼게요. 매출이 2분기 24년 2분기에 굉장히 꺾였어요. 영업이익이 적자 냈죠. 이 이유도 이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해보려는 건 올리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올리고 비중이 큰 회사이다. 그래서 올리고를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잘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우리 분석의 오늘 분석의 핵심이어야 될 것 같아요. CRO 이거는 임상을 대신해 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주된 매출은 올리고라는 거다. 근데 올리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매출 비중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리고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노머는 올리고를 만들기 전 단계인데 올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RNA는 기존 항체 치료제는 몸의 외부에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주입하면은 그거를 치료제가 세포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치료되는 경험이었는데 RNA 치료제는 RNA를 우리가 조작해서 몸속의 공장에서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이고요. 노바티스 RNA 치료제 넥비오가 가장 유명한 RNA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 ST팜의 주된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평균 24% 성장하고 굉장히 감소 효과가 좋아요. 1차 치료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요. 근데 비싸서이겠죠, 아마? 근데 효과가 없을 경우에 렉비오를 투여하는데 일단 투여하면은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꽤 있어요. 그래서 RNA 치료제의 경쟁력은 표적 단백질의 염기서열만 알면은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표적 단백질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대량의 바이오 리액터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단 만들어 놓으면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요. 이런 장점을 가진 RNA 치료제가 왜 지금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냐는 전달 물질이 적기 때문입니다. 노바티스 이 렉비오가 간에 대해서 작용하는 건데요. 간 세포로 가야 효과가 있겠죠. 근데 우리 몸에는 간과 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약물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장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렉비오를 예를 들어가지고 RNA 치료제의 기전을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게 노란색 세포가 그 PCSK 단백질이라는 거고요. 초록색이 LDL 수용체. 이게 LDL 수용체가 간세포가 LDL을 분해하도록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PCSK 단백질이 LDL을 분해해 버려 가지고 제대로 간세포가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긴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레파타라는 기존 항체 치료제의 경우엔 PCSK 단백질이 을 어떻게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냐, 그거를 외부 바이오 리액터에서 재배양해가지고 몸속으로 주입해가지고 PCSK 단백질을 활동을 못하게 만든다면 이 렉비오 경우에는 RNA를 조작함으로써 PCSK 단백질을 막는 거죠. 그래서 RNA 치료제가 PCSK 단백질을
간 자체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만듦으로써 LDL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간세포 내 LDL을 들여보내가지고 중화시킬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RNA 백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PCSK9 단백질을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ASO 방식과 RNAi 방식과 있고 mRNA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차단하는 거에 해석하는 거죠. 렉비오는. 근데 mRNA 방식은 또 다른 패턴의 RNA 치료제인데 mRNA 치료제는 생성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기전이고 코로나 백신이 mRNA 방식을 이용해 만든 건데 이것이 그 코로나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항체를 너무 변이가 심해가지고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mRNA 방식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면역체계가 이전 기억을 끌어와서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RNA 치료제는 세 가지가 있고 RNA 치료제는 3세대입니다. 1세대는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 이거 아까 기억나시죠? 매출에 꽤 있던 거. 그럼 줄어가고 있다는 거. 그걸 하다가 RNA 치료제를 한 거예요, ST팜이. 치료제를 한 건 아니고 올리고로 만든 거죠. 올리고를 공급하는 건데,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는 표적 단백질에 저분자 화합물은 고분자와 다르게 어디에 잘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끼어 들어갈 수 있게 좀 용이하게 만든 게 치료제였고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세포막의 표적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였다면 RNA 방식은 RNA 자체를 표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1세대, 2세대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구조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해요. 이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저분자 화합물의 구조가 잘 끼어 들어갈 수 있거나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그 치료제 자체가 단백질이랑 결합하기 때문에 표적이 선정된 거에만 제한이 됐죠. 그래서 원인을 알아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단백질이 많았던 반면에 RNA는 단백질의 종류랑 상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단백질까지 RNA 치료제가 잘 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했는데 그것이 개발됨으로써 이 RNA 치료제가 활발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고 염기 서열을 알고서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았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핑 기술이나 LNP 등이 개발이 되면서 RNA 치료제가 활성이 된 거죠. 그래서 RNA 치료제가 기존에는 표적 장기로 침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포 내 장벽이 있고 외 장벽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침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ST팜은 현재 올리고핵산 CDMO를 제대로 하고 있고 원래는 저분자 화학 합성물을 했었고 그 다음 단계로 모노머를 했었고 모노머는 올리고를 만드는 중간재예요. 그런 모노머로 했다가 아미다이드도 하고 올리고도 했고 지금은 올리고 전 영역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주요 과정을 모두 내재화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노머 아미다이드 올리고를 모두 FDA CGMP를 취득한 건데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사의 경우에는 아미다이트를 가 없어가지고 아미다이트는 수입해 오거나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비해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mRNA와 신약 간염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RNA 치료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핵산 CDMO가 동사의 핵심인데 RNA 치료제는 희귀질환 대상이고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파를 꽤 확장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꽤 에스티팜은 괜찮게 보였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래서
RNA 치료제는 3세대 치료제로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 발현, 조절을 함으로써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NA는 그러니까 결국 97%가 RNA로 전사되고 그 중에서 mRNA로 전사되는 것은 3%에 불과한데 mRNA랑 다른 RNA 방식의 차이점은 다음번 발표에서 좀 더 조사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A라는 카테고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mRNA는 3%에 불과하고 RNA가 좀 더 근데 mRNA 그건 좀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mRNA는 에이즈 치료제가 mRNA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변이가 심하고 좀 더 구조가 다양한 게 mRNA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mRNA가 구체적으로 RNA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질병 그러니까 표적 단백질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는 거,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전임상 과정이 2년 이내예요. 그리고 내성이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해서 약물 지속성이 우수하고 항체 대비 경제성이 있다는 거라는 거고, 약점은 조직에 대한 선택성이 낮아서 간, 뇌 이내의 장기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LNP가 그 예고요. 폐나 위장 안가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RNA 백신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 CDMO가 가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티지가 나는 분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물량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고정비를 넘는 큰 이익을 거두기 힘들지만 상업화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발생으로 큰 이득을 거둘 수 있고 고객사의 임상 실험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크게 RNA 올리고 경우에는 노바티스 렉비오 그리고 제로는 라이텔로를 크게 공급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파이프라인은 꽤 있어서 이건 많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는 주 매출차는 저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렉비오를 807억 원을 1.5년에 걸쳐서 납품을 했고 최근에 수주받은 864억은 25년에 모두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넷 라이텔로도 점점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요. 로슈가 ST팜에 증설자금 200억 원을 무상 지원했어요. RNA 치료제를 차세대 먹거리로 찍었다는 거고 올리고 CDMO의 쇼티지를 대비한 건데 로슈가 지금 임상 3상을 준비 중이고 이것이 상업화된다면 그리고 다른 상업화될 것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는 다음 발표에서 조사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등이 당사를 CDMO로 고려하거나 변경을 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경쟁사는 니토덴코, 에질런트가 올리고를 하는 CDMO인데 얘네들은 올리고 공정에 한해서만 GMP를 취득했기 때문에 중간재인 아미다이트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관련 내러티브가 넘버스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고 시장에서는 올리고 CDMO로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걸 매출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신약 기업으로 mRNA 플랫폼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비오 매출만 작년비 2.4배, 2.5배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핑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캐핑은 아까 전달 기술을 기억나시죠? ST팜이 캐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캐핑 기술이 극소수인데 높은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데 캐핑 기술 ST팜도 그에 못지않은 캐핑 기술을 가지고 있고 로열티가 좀 저렴한
강점이 있어가지고 ST팜의 커핑에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mRNA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에서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AP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신약에도 하나의 매출처라고 했죠. 근데 신약 API의 경우에는 수출 단가가 하락 중인데 반면에 내수 단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네리그 경우에도 API는 전체적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할 때는 올리고에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mRNA와 신약 API 제네리그 경우에는 당장은 크게 이게 시장 가치를 상승시킬 요인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24년, 25년, 26년으로 갈수록 매출액은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해서 PER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할 거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DCF 방식의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러했듯이 바이오 기업이 초기에 돈을 일회적으로 벌 때는 DCF 방식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DCF 방식으로 키움증권에서 산정한 밸류에이션도 11만 원이라서 지금 가격을 설명해 주긴 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PER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PER의 경우에는 정상화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빠르게 780에서 30까지. 그래서 저는 좀 더 희망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고요. 분기 실적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안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이 특히 안 좋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봐보죠. 2분기 실적이 이게 어웨이크에 나온 반기 보고서 간략 요약해 준 건데요. 1분기, 2분기가 원래 작년에도 보셨으면 안 좋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훨씬 좋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올리고뉴 클레로타이드 CDMO 매출이 이연이 됐어요. 200억 정도 하반기 이연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죠. 관세청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35%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상반기가 비수기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과 관련한 연구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고동 3, 4층을 이번에 증축했고 그래서 실적이 악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수출 데이터입니다.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절적 요인, 수출적 요인, 생산 및 공급 일정이 하반기에 더 잘 나오고 R&D 및 신제품 출시 일정이 R&D에 더 하반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반기에 좋게 나오는 특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월달 실적이 꽤 잘 나온 걸로 봐서 이번 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절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 원가율은 아까 임상시험회보다는 상업화된 물량이 매출 원가가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판관 비율은 반면에 아무래도 상업화 물량을 핸들링하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매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의 합은 확실히 낮아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ROE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PBR은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는 꽤 이 기업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mRNA 치료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죠.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